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군요. 한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악재로 지금 등장하는군요. 원화 강세, 경제가 좋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수출주에 부정적이고 수출 이게 또 수지에 나빠지나 부정적, 어쨌든 나쁘다. 자, 그러면은 이 원화 강세가 지금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걸 좀 알 수 있으면은 투자 대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1060원, 50원 요 선을 위협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자에게 물어보면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게 물어보면 알 텐데, 아니면은 매일 외환 동향을 체크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어봐도 알 것 같은데 모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면은 헐 모릅니다. 환율이, 적정 환율이 얼마가 적정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 과거에 이 환율이 실물 경기로만 위주로만 움직일 때는 적정 평가 모델이라고 있었고 또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물 시장보다 화폐 시장의 영향이 훨씬 더 커졌고 이 화폐 시장은 투기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야가 빠진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환율의 결정 요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환율의 결정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실물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 이 세 개가 뒤엉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알 것인가. 과거에는 이 실물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서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흑자고 관광 수지가 흑자면은 중국인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뭐 이것 정도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주식시장 요인이 실물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다. 투자거래, 외국인의 주식 투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금의 흐름이죠. 이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물시장의 영향보다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금의 흐름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계속 일어나고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실물시장에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사고 원화를 사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요인이죠. 수급 요인.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외환시장 요인, 이것은 바로 환투기 거래입니다. 헤지펀드들이 거대 자금을 가지고 이 방향성에 배팅을 합니다. 이 방향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가 어느 순간에는 배신하죠. 순식간에 배신해서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이 요인이 실물 요인이나 투자 요인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예측하지 못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부총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차트는 알고 있을까? 얼쑤 차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차티스트들의 생각이죠.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차트다. 차트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올해까지 이 차트가 등락이 심하군요. 환율이 1060원, 1200원까지 2011년에 유럽 외환위기로 급등했던 환율이 다시 안정되니까 쫙 전저점까지 왔다. 다시 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가
테이퍼링을 안 해도 되고 연기를 한다니까 다시 원화강세. 조금 있으면 다시 테이퍼링을 한다 하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이 바로 전저점 수준에 있네요. 자, 이 전저점을 깰 것인가 안 깰 것인가, 이것은 투기적 요인이 결정할 것 같군요. 만약에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배팅을 해서 한번 흔들고 크게 먹고 간다면은, 한번 흔든다면은, 아니 와장창 떨어지겠죠. 흔들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집어치워라. 부채도사는 야가 빠진 헤지펀드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얼씨구 우리는 이것을 부채에게 물어보거나 차트에게 물어보거나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예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원화 강세 전저점 근처에 왔다. 이 이상 얼마나 갈 것인가 우리는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저점 수준에 와 있다. 원화 강세가 매우 커졌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대응은 바로 원화 강세 수혜주의 비중을 높이고 원화 강세 피해주의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대응하면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가 어떤 것인데? 여행, 식품, 제지, 유통, 엔터테인먼트까지 대개 내수주들이죠. 이 업종들은 바로 주로 수입 원가가 원화 강세가 되면 싸지기 때문에 마진이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경기주들이 날아갈 때 이 종목 섹터들은 소외되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율의 변동,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이밍은 에브리싱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차트 방향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차트를 넘어라. 게시판 들어가 보죠. 오늘 게시판 질문 JS전선이군요. JS전선은 최근에 원전 납품 비리가 발생해서 불량품 납품으로 문제가 된 회사가 아닌가요? 불량품 원전 납품 악재로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었으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요? 제가 타이밍이 전부다라고 워낙 강조를 하니까 악재 굿 타이밍, 이것을 또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질문 같네요. 여기 역시 중요합니다.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미 악재는 다 노출됐으니까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팩트가 변하면은 아닙니다.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 시간이 가면은 치료되는 악재면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나 JS전선은 불량품을 납품했는데 이 불량품은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압에 견디지 못해서 전선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품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회사가 총체적인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기술력을 다시 갖춰야 되고 회사를 완전히 새로
창업해야 하는 정도까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창조되어야만 제 가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바뀐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낙폭과대, 아무리 낙폭과대여도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자료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어디까지가 갈 것인가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화 강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응의 영역이죠. 원화 강세가 심해지면 원화 강세 수혜주의 포트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